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혹은 인하는 내 빚의 크기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네, 여러분 결과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금리를 변동시키는 건 간접적으로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런 결정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미국 금리입니다. 선진국의 통화 정책. 시장에 돈이 줄고 물가가 하락하면 불황이 옵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춥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빌리고 그 돈으로 소비를 늘리면서 경제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부채가 많아져 가격이 상승하고 버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죠.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호황과 불황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은 개인의 대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이 굉장히 좀 딜레마 상황에 사실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은 해외로의 이제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자율을 계속 현재 수준으로 놓을 수는 없고 이제 올려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외부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국내적으로는 경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면 정부가 중앙은행이 좀 부양시키는 방향의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계속 고민 중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장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던 미국이 2018년 들어 세 차례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10년 7개월 만입니다. Most recently, we've been growing very rapidly, over 4%, and this quarter probably still over 3%. The unemployment rate is very low, but we haven't had inflation yet. And I think the Fed has been very careful, very gradual, and has gotten the balance right. But it's an art, it's not a science.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에 가깝게 낮추면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So typically what a central bank does in a crisis is to try to provide credit into the system. Because typically what's happening is people have borrowed a lot and suddenly the system is borrowing less. People are much less willing to make those loans. There's the deleveraging that occurs. And that can be devastating. So to try to prevent as many bankruptcies, to try to prevent as much unemployment, the central bank can provide more credit during that time period to try to cushion the blow. It's not going to stop a downturn, it's not going to stop a panic, but it can make the consequences much less devastating for the economy.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저금리 정책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줬습니다. 저금리 10년 동안 우리 가계부채도 2배나 폭증했습니다. 빚은 나 말고 내 이웃이나 내 지자체, 내 국가 이런 아니면 전 세계적인 경기 변화에 따라서 정말 내 빚의 크기도 달라지고 부담도 달라지는 게 통상적이에요. 진짜로 우리 그 90년대 후반에 있는 금융 외환위기 때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지었던 빚이 갑자기 추가 대출 연장이 안 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많은 금융권들이 잘못하면 내 돈 못 돌려받겠네 하면서 자금을 옥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업들의 부실이 생기고 났다 보니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진짜 이자율 한 20%까지 갔었죠 그때? 저희가 그때 시중이자율 20%.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나는 한 5% 6% 정도로 늘 갚아가야지 계획했던 사람이 이자율이 한 20%가 갑자기 내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빚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커졌으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죠, 원초적으로는. 그래서 내 빚은 내 이웃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유라 씨는 맞벌이를 포기하면서 무조건 아끼고 모으는 저축파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원 출신의 경험을 살려서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좋은 저축과 투자 상품을 찾아내 활용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저희가 썼던 통장인데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예상치 한 못한 번에 다 악재로 모아놨어요. 펀드며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로는 물가 상승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2년 됐을 때였거든요. 딱 2년 됐을 때 전세가 만기돼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전세랑 매매가 너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왜 주식이 이렇게 빠지고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이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은 내리지 않고 계속 오를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 월급만 모아서는 이 집을 살 수가 없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전세금 올라가는 것도 저는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예금 금리는 점점 떨어지는데 집값은 반대로 치솟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는 무조건 가난해지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전세 자꾸 오르죠? 집값 자꾸 오르죠? 내 펀드 반토막 났죠? 난 직업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애를 셋을 낳았잖아요? 남편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 나는 평생 그냥 가난하게.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어떻게 빨리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자. 그냥 그런 의도로 했다가 그런 어떤 돈에 대한 걸 발견한 거죠. 돈이 이런 거구나. 빚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네. 빚으로 내가 내 시간을 빨리 살 수 있겠네. 대출 1억 3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 돈이 7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월세를 5천에 50을 받아요. 월세 50만 원을 받아서 대출이자 30만 원을 갚으면 20만 원이 남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저금리 시대의 김유라 씨의 레버리지 활용법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대비해 그녀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빚의 규모도 줄이는 중입니다. 저는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 거 이제 알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올해 거의 1% 가까이 올렸고 내년에도 그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빚을 5억밖에 안 진 거예요. 빚은 온전한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경제 흐름 속에서 선택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그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의 빚이 어디쯤 위치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빚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예를 들면 외환이 갑자기 부족한 상태가 되면 금융시장들의 상당한 불안 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같은 상황이 생기면서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급격히 빼내가는 현상이 생겨도 위험이 생길 수 있고요. 다양한 거시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고 부채를 일으킨 분들도 오히려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관리하는 거시적인 정책들은 함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